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대폭적으로. 예, 저는 올해 연말 한국은행 정책금리 한 2.25% 봤는데 요새 이제 2% 밑으로도 갈 수 있겠다. 2% 아래로도 갈 수 예, 있다고요?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아시아 통화 가격이 급등한 일이 있었죠. 특히 대만의 돈값은 이거래일 동안 9%나 급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대만 돈값이 올라가는 사이에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 돈, 원화까지 가치가 동반 상승했는데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돈이라고 하는데 달러 값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2차 플라자 합의 전조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음모론인지 이럴 때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추덕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래도 간밤에 미국이 영국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볼게 해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 보니까 소고기, 농산물, 보잉 항공기 이런 거 다 가져가게끔 영국이 시장을 좀 더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여기다 이제 자동차도 좀 팔고 이런저런 거 팔 수 있게 됐는데 소고기, 농산물, 보잉 항공기 우리한테도 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거의 100%. 그렇죠. 이거 미리 보기 맞죠? 맞습니다. 이거보다 우리는 한 10배 더 두들겨 맞을 겁니다. 아 왜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14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어주는 나라니까. 예,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한 5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흑자니까 이제 이런 흑자 국가가 적자 국가한테 이 정도 뜯어냈으니까 흑자 국가한테는 이제 이보다 한 10배는 뜯어내겠죠. 그래서 일단 뭐 요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일단 이시바 총리가 네.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1조 달러 투자하겠다고 갔다가 관세 24% 맞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트럼프한테 가서 뭐 과거에 친했던 거 이런 네. 것들은 소용없고 또 혈맹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이제 저 사람은 상대가 만만해 보이면 끝도 없이 뜯을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게 됐고 영국은 그나마 미국에게 적자를 기록하는데도 이 정도 뜯겼다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정말 큰일이죠. 글쎄요. 일단 우리가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상황 보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일찍 가도 소용없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학 협상단 가서 그쪽에 이제 청구 리스트만 쭉 받아오는 역할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 없잖아요. 청구 리스트는 그 이메일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네. 불러서 이제 줄 세우는 거죠. 앞에서 저렇게 곡소리 나는 걸 이거 보면서 봐 문전성시야. 그렇죠. 이거 보여주는 거죠. 저 앞에서 비명 소리 들리면서 이제 겁을 계속 주는 그런 자,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관세 협상 이제 뭐 순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한때 99, 98까지 갔다가 지금 100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건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걸 보여주는 건데 100보다 아래 있으면 달러 값 좀 빠졌네. 100보다 위면 비싸졌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시아 통화 가치가 당분간 좀 더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영국이야 뭐 적자 국가니까 일단 논외로 한다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이 네 지역은 미국한테 이렇게 순순히 두들겨 맞을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맞을 나라들이 아니냐면 일단 미국한테 그렇게 공건 순순히 맞게 되면 정권을 잃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저는 캐나다라고 보거든요. 캐나다 이제 커니 전 영란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지금 수상이 되셨는데. 그렇죠. 지금 트리도 총리가 굴욕적으로 실각을 하고. 네. 뭐 정권 교체는 안 당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굴욕적인 퇴진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한테 만만하게 보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갑자기 무명의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만 유명한 분이었지. 그렇죠. 정치 쪽에서는 거의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분이 순식간에 역전을 시키면서 수상이 됐고 또 트럼프 만나서도 당당하잖아요. 이제 이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게 표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그걸 당당하게 행동해도 국민들이 뭐 그 정도야 참을 수 있어
하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 말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저는 0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중국몽을 꺾고 미국한테 굴복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나리오인 뭐 것 같고요. 그쪽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나라는 딱 네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일본, 대만, 뭐 싱가포르. 갑자기 추워진다. 예, 네. 이 네 나라가 이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만만한.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방어력이라고 할까요? 그 자국의 국방력들은 주변에 있는 러시아랑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나 또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항로에 대한 보호도 절절한 입장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나라 네 나라는 아무런 경쟁력 또는 지렛대가 없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네 나라 통화에 대해서 이제 추이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 대만 달러가 한 8% 정도 내려갔고,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는 한 5%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이 연쇄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중국이나 또는 대만 같은 나라는 환율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네. 있는 나라라서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환해지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외 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역외 시장이 싱가포르나 그런 데 가도 되지만 그 시장도 적다고 느끼면 한국 원이 어차피 대만 달러랑 같이 움직일 테니까 한국 외환 시장에서 대만 환율의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드는, 그 한국 돈 사야겠네요. 그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휴 중에 대만 달러 환율 급락하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 우리도 1,300원대 후반까지 환율 떨어진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이거 맞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트럼프한테 이제 이 네 나라,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해서 5나라가 줄줄이 불려가서 이제 뭐까지 내놓을 건지 뭐 겉옷은 다 털릴 것 같고요. 이제 어디까지 다 뺏길지에 대해서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그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사실은 대만발 진앙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아무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줍니다만 대만에서는 적극 부인하지만 3일에 미국하고 대만이 협상을 했는데 여기에 불려가서 비공개 회의할 때 대만이 돈값을 좀 올렸으면 싶은데 하는 윽박지름이 있었다. 이 루머가 쫙 퍼지면서 NDF에서 환율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무방한가요? 스티브 미란 대통령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11월에 이제 자기가 민간 그 연구소에 미란 있을 보고서. 때 미란 보고서에 네. 보면 대놓고 관세를 부과하면 당장은 물가가 오른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그 피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개선시킨다면 그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관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연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 정도의 보고서를 내놓은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제수석이라고요. 네. 그 정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거기 계시고, 더군다나 3일날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협상 중에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거의 이건 그 외환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환율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한 거지. 암묵적으로 다 이제 웨스퍼 넘버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빨리 지금 달러 팔아 라는 콜들을 거기 하신 분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대형 생보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러 자산 내다 팔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저평가돼 있는 통화를 막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 시나리오가 그 전제에 따르면 착착 맞아 떨어지네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플라자 합의 때처럼 뉴욕에 있는 호텔에 불러와가지고 옆에 있는 4명의 각국 재무상들 쭉 앉혀놓고서 자 환율 조정해 하고 하는 그런 모양 안 좋은 그림보다는 암묵적으로 하고, 또 그런 협의가 10년 뒤 20년 뒤 회고록을 통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연하죠. 나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원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관세 협상과 별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스콧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환율 협상은 별도로 우리가 별도 논의기구로 진행을 시켜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했다고 봐야죠. 이미 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관료들이 의사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갔잖아요. 왜냐하면 더구나 지금은 뭐 과도기라. 예,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난 네. 다음에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선거가 눈앞에 와 있고 양당 지금 후보도 아직 뭐 누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은 카운터 파트너도 사라졌죠. 경제부총리도.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다 듣고 왔을 겁니다. 듣고 왔는데 선거 전에 이게 나오면 또 이게 혼란을 주니까 입 다물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 쪽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일 뿐 이미 했다고 봐야죠. 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환율 보고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 한 네. 방에 또 환율 100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미국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요. 지금 어젯밤에 요 협상이 단행되는 그 순간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 하는 거죠. 우린 가가지고 착한 경찰이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저 중앙은행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을 급하게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 역시 또 충격을 주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내려버리면 미국의 의도는 또 무너지죠. 저는 뭐 한국은행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한국은행 이번 달에 우리 기준금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떨어진다. 뭐 이쪽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죠. 예,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이고 전월 대비 0.08% 뭐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60불이 깨지네 마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텍사스산 원유는 59불까지 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콘, 그 옥수수 그리고 대두, 밀 이 3대 곡물 가격이 최근에 다 패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보조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국제 유가 폭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전부 다 동반 폭락 중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그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면이 있는데다가 물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되게 네.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이 그렇게 주가가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콩기름, 콩으로 그러네요. 콩기름 짜고 대두, 옥수수 다 그리고 가격 떨어지고. 그 미국에서 돼지고기 선물 가격 이런 것들도 다 떨어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 짜내고 난 콩기름을 짜고 남은 걸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콩깻묵들을 저 돼지들한테 사료로 먹이거든요. 그래서 사료 가격도 좀 떨어지고 전 세계적인 지금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환율가에 떨어진다라면 디플레 리스크가 있는. 네.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걸 막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이라도 그런가요? 모든 걸 해야 되는. 네. 뭐라도 해야 되는.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보고서 속에 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뭐 추경 예산 또 금리 인하 사이클 맞물려서 추가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요. 중국은 그동안 통화 가치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싶은데 하고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협상이 지금 이번 주에 고위급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1기 트럼프 때하고는 다르게 만만치 않게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협상하고 나서 협상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이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이 작업은 그만둘까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어찌 됐든 중국은 가던 길 간다. 이게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해야 협상이 되거든요. 위안화 약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하면 네. 중국 3월달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돈을 그렇게 풀어도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 만 3년째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해서 누적 가격 하락률이 일선도시 기준 거의 마이너스 30%. 야, 그러니까 지금 1990년 일본 꼴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NEC, 니콘, 캐논, 소니, 파나소닉 같은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5년을 못 버텼어요. 왜? 내수 시장 망가지는 데에는 아무리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매출을 늘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 교훈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데 내수까지 망가지면서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져들어서 일본 경제가 저렇게 수렁에 빠진 걸 중국이 다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막 일본형 지금 디플레에 빠져들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을 20%를 낮춰라. 지금 1달러에 대해서 뭐 7.2, 7.3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을 6까지 내린다. 이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일본 판박이가 되는데 그걸 수용한다?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이제 시 주석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다카소네 네. 내각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플라자 합의 오케이 받아온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박제. 역사책에 박제된 것처럼 네. 그때 다카소네 대장상이 먼저 제시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환율을 조정할 테니까 네. 딴 나라들도 일본을 따라오세요라는 식으로 왜 협상을 주도했다고 그랬을까요?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그런 면에서 순진했던 거죠. 그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를 수용하면 미국이 자기들 때리기를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 86년에 뭐가 있었냐면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이 사실상 뭐 시쳇말로 나락을 가기 시작한 거군요. 그리고 그 덕에 삼성전자 또 현대전자 우리한테 같은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의 실책이 이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점 중이니까 몇 그렇죠. 업체가 없을 때는 한 번 실수하면 지금 우리나라 HBM 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누구의 실수로 이익이 역전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삼성에서 HBM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 하던 거나 해 해서 그때 다 내보냈던 사람들이 하이닉스 가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안화가 이제 계속 약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입장이 되게 난처한 거예요. 대만이 조용히 압박 속에서 그 하라는 대로 간다고 해도 위안화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대만 돈보다는 위안화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는 사실 우리가 가격을 올리거나 낮출 만한 우리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으면은 우리 돈값이나 우리 돈값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단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금리 인하밖에 없죠. 금리 인하. 네, 그리고 환율 떨어질 때 달러 사면 이제 또 대놓고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있으니까 외환 보유고 개입은 힘들 거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예,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대폭적으로. 예, 저는 올해 연말 한국은행 정책금리 한 2.25% 봤는데 요새 이제 2% 밑으로도 갈 수 있겠다. 2% 아래로도 갈 수 예, 있다고요?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 거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나 빅컷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야,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이미 마이너스라고 하셨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실질 말씀하시는 거 아니네. 명목 자체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물가 자체도 지금 그러네요.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 인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제일 근데 큰 무기니까요. 한 번에 그러면은 요번에 5월 달에는 뭐 한 0.25%포인트 낮춘다고 치고 이후에는 그러면 좀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요. 네, 뭐 우리 새 정부가 이제 조만간 들어서겠습니다만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 관세 환율 뭐 이중고가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은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뭐 그룹 갔다 왔는데 아침에 강의하고 오셨잖아요. 예, 대표적인 대기업. 예,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이 이제 물으시는 게 환율 전망 물으시는데 저는 그렇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서 미국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만 내려가는 그런 식의 플라자 합의를 한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다케시다 노부루가 갔던 네. 길을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가능성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한 1,300원 정도가 현재 경제 여러 상황에서는 적정 레벨이라고 보는데 네. 그 정도 레벨이면 사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또 돈도 많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